나의 변제금 계산 방법,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댁에서도 대략적인 변제금은 금방 계산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만 반복적으로 2, 3회 정도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 높아지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금이 낮아진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비례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저 소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월급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수령을 의미하죠. 세전급여 말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빼고 실제로 받는 돈은 약간 적잖아요. 그 실수령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식당에서 한 달 매출 1,000만 원 나왔다. 그 1,000만 원이 소득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월세 내고 인건비 내고 재료비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그리고 순이익이 한 달에 20% 남았다. 그래서 2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200만 원이 여러분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생계비는 뭐냐? 머릿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미혼이고 나 혼자 살면 1인 생계비만 빼면 되는 것이고 배우자 있고 자녀 많으면 생계비가 계속 늘어나겠죠. 추가 생계비는 뭐냐? 방금 말했던 생계비 이외에 사람 머릿수에 비례하는 이 생계비 이외에 우리 집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누가 아파서 병원비를 더 써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더 빼달라. 이게 추가 생계비입니다. 예시를 한번 봅시다. 내가 한 달에 실수령이 300만 원인데 미혼이야. 부양가족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 1인 생계비 145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155만 원을 36개월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한 달에 300을 실수령을 하는데 밑에 자녀가 있어서 부양가족을 나하고 자녀 2인 생계비 240만 원을 빼면 나는 한 달에 6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생계비가 늘어나니까 변제금은 내려오는 것이죠.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데 2인 생계비 240만 원을 뺐는데 우리 집은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라서 주거비가 월세가 좀 더 들어간다. 그래서 20만 원 더 빼야겠다. 이게 추가 생계비가 되겠죠. 그러면 한 달 변제금이 40만 원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법원의 실제 보정 권고를 한번 봅시다.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월별 매출에 카드로 들어오는 매출도 있고 계좌이체나 현금 받은 매출도 있겠죠. 거기에서 재료비, 공과금, 기타 영업 관련된 지출액을 빼고 월별 순이익을 계산해 보시라.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매출이 한 달에 500이다. 그리고 현금 매출이 한 달에 500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근데 임대료 200 나가고 인건비 200 나가고 재료비 200 나가고 기타 나가는 거 없다. 그러면 600만 원 썼으니까 한 달에 남는 돈은 4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나는 400만 원 순이익이 있는 거죠. 회사원 중에서 실수령 400만 원하고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있죠. 머릿수에 따라 생계비를 빼잖아요. 근데 그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위소득 그대로는 인정 못 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던 라이프 스타일로 습관대로 살아가지고 채무가 생겨서 변제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줄이라 이겁니다. 예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적게 쓰고 돈을 아껴 쓴다는 전제에서 개인의 생을 통과시켜주겠다 이 말이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60% 정도의 기본 생계비만 인정을 해줍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43만 5천 원이 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235만 원이 되고 3인 가구는 300만 원, 4인 가구 365만 원, 5인 가구 426만 원, 6인 가구 483만 원, 7인 가구 539만 원이 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를 하는데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물가가 매년 오르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도 매년 오르는 물가에 비례해서 생계비를 올려주는 거니까 그만큼 변제금이 내려가는 거니까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24년, 25년 두 개를 비교해보면 24년은 1인 생계비가 133만 원인데 25년은 1인 생계비가 143만 원이 되었고 2인 생계비는 2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늘었고 3인 생계비는 2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게 밑에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부양가족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부양자 수의 산정 기준 배우자의 수입이 채무자 수입의 70%에서 130%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수는 미성년자 등의 수의 2분의 1로 하고 70%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로 130% 초과인 경우에는 0명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칙적인 기준일 뿐이고 채무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정을 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밑에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미성년 자녀를 2명 다 키워야 되니까 나 1명 플러스 미성년 자녀 2명 더해서 3명의 생계비를 다 빼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법원이 볼 때는 당신 배우자도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자녀 1명을 책임지면 되겠네. 결국 채무자는 본인 1명, 자식 1명 이렇게 총 2인 생계비만 인정해주겠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우자하고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구간에 있다면 쉽게 말해서 채무자하고 배우자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죠. 비슷하게 벌면 남편 1명, 배우자 1명 키운다. 2인 생계비로 산정해주겠다 그 말이고 30%를 초과하게 남편이 압도적으로 많이 벌어. 그러면 미성년 자녀 2명 다 남편한테 집어넣어서 채무자가 자기 채무자 1인, 자녀 2인 합쳐서 3인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와이프가 압도적으로 많이 벌어. 그러면 자녀 2명을 배우자한테 다 집어넣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0명의 자녀를 넣으니까 자기 1인 생계비 하나만 공제해주겠다 이 말이죠. 단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이렇다는 말일 뿐이고 그 이외에 법원 입장에서는 청산가치도 고려해야 되고 최근 대출도 고려해야 되고 사치 탕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일정 변제율 이상을 변제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지. 그것까지 다 적용해버리면 사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기준이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추가 생계비입니다. 주거비인데요.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냥 생계비에서 추가 생계비를 또 빼달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싱글인데 1인이야. 한 달 월세를 100만 원 낸대. 그럼 법원에서는 무슨 강남에 비싼데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거 그거 인정해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채무자 빚져서 왔는데 개인의 생하는데 월세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혼자 사는 1인인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최대 월세를 76만 9천 원까지 인정해주겠다 이 말이지. 단 여러분 1인 생계비 143만 5천 원 빼주잖아요. 그 1인 생계비 안에 그 기준 중위 소득 100분의 60 안에 이미 25만 원의 월세는 포함되어 있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51만 원만 추가 생계비로 더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월세 자체가 25만 원이면 이미 다 포함된 거니까 더 빼줄 것도 없죠. 이거 월세가 비싼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면 당연히 주거비 인정 한도가 늘어나겠죠. 조금 더 큰 집에 살 거니까.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광역시 그 밖에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그에 맞게 금액이 점점 내려옵니다. 지방일수록 월세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거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자녀가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가 27만 원이거든요. 채무자가 개인회 생활하는데 한 달에 교육비 200만 원 쓰겠다. 이런 거 인정 못 해주는 거야. 지금 자기 빚도 못 갚아서 오면서 자녀 교육비로 다 쓰고 변제금 10만 원만 내겠다. 이런 거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인정해줄 수 있는 건 27만 원이다. 근데 이미 생계비 안에 100분의 60 안에 8만 4천 원은 포함됐다 보니까 한 달에 최대 인정할 수 있는 건 19만 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19만 원 인정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자녀 생계비로 27만 4천 원 이상 지급한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 8만 4천 원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 보고 19만 원은 인정해주겠다 그 말이죠. 밑에 있는 건 특수교육비인데 뭐 자녀의 발달이나 이런 게 조금 뭐 안타깝게도 조금 뭐 발달이나 이런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수교육비를 좀 더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교육비 총 인정 한도가 58만 원인데 생계비 안에 이미 8만 4천 원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50만 원까지 최대 인정해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50만 원 인정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출된 증빙 자료를 봤을 때 한 달에 58만 원 이상 지출했을 때 8만 4천 원 빼고 50만 원 인정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는 의료비입니다. 최대 한도액은 없지 뭐 의료비가 최대 얼마 들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대신 생계비 예를 들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생계비 143만 원 안에 6만 원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그 나머지 금액만 추가 생계비로 더 빼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 무턱대고 진료비 빼달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이런 거 제출해야 됩니다. 진료비 계산서 제출하고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제출을 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와서 나는 한 달 월세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인정해 주겠네. 무조건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생계비든 추가 생계비이든 본인의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최근 채무나 사치 탕진 도박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변제율 이상을 올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액 그대로 인정받는 사안이 훨씬 적습니다. 법원에서 아예 인정 안 해주는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인정해줘도 굉장히 소액만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추가 생계비를 인정 안 해줬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항고 사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재량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생계비가 넉넉하게 많이 인정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다 봤죠? 두 번째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청산가치가 뭐냐? 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재산 뭐가 있는데요? 예적금이 있죠. 청약도 일종의 예적금이잖아요. 물론 담보대출 받은 금액은 빼고요. 남아있는 금액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아파트, 빌라, 토지 이런 것도 재산이죠. 저당 잡은 거 담보 잡혀있는 채무 금액은 빼고 남아있는 순자산 가치만 나의 재산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지금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봐서 자동차에 잡혀있는 담보대출 빼고 남아있는 순자산 가치가 나의 재산입니다. 주식코인 같은 경우도 계좌에 얼마라도 남아있잖아요.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1억 날렸다 해도 키움증권 잔고에 300만 원 남아있으면 그건 내 재산이지.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예상보험 환급금. 보험을 해지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험을 해지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환급 금액이 나의 재산이라고요. 1번에서 5번은 재산을 의미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재산은 아니죠. 이미 탕진하고 없는 돈인데 재산으로 취급해서 청산가치에 넣는다. 무슨 말이냐? 탕진한 돈이 많을수록 청산가치를 더 높여서
면제 더하라 일종의 페널티를 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사치, 탕진 이런 거, 과소비 이런 거. 주식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지만 지방법원에서는 탕진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권고를 보시면 지적 전산자료, 조회 결과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요거 제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역이 전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오늘 회생 신청했으면 5년 전부터 오늘까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했나, 처분했으면 받은 돈 어디 썼나 보려는 거죠. 받은 돈을 사치, 탕진, 과소비에서 날리고 없으면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는 당연히 재산에 들어오는 것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적용하는데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시고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도 있잖아요. 빌려준 돈이든 물건 주고 못 받은 미회수금이든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도 재산이죠. 그것도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불성실한 소비, 도박, 복권, 스포츠 토토, 경륜, 사행성 게임, 보석, 명품 등 사치 구입. 이렇게 사치하고 낭비한 거는 재산은 아니지만 날리고 없는 돈이지만 재산처럼 간주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를 더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증권 계좌 제출해야죠. 남아있는 돈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은행 계좌 내역 제출하면 얼마 남아있는지 보이죠. 해약 환급금 증명서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해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해약 전제로 예상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시 한번 봅시다. 채무자가 300만원 벌고 와이프가 250만원 벌어.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죠. 300만원 빼기 자녀 2명이니까 한 명씩 키우면 되잖아요. 나하고 자녀 1명 2인 생계비 240만원 빼면 60만원, 36개월 내면 2160만원 정도 변제를 하는 거죠. 이게 1번 공식이잖아요. 근데 2번 공식 청산가치 이상 변제도 있죠. 봅시다. 이 사람 채무가 신한은행 5천, 기업은행 4천, 삼성카드 1천이야. 그래서 채무 합계가 1억입니다. 재산 뭐 있나? 빌라 시세가 1억인데 담보대출 8천 빼니까 2천만원 정도 가치가 있어. 예적금 1천만원 남아있고 토토로 탕진한 게 1천만원인데 합치니까 청산가치가 4천이야. 그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잖아요. 4천만원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4천 나누기 36개월 하면 111만원 되는 거야. 아무리 소득 빼기 생계비가 변제금이 60만원이라 해도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60이 아니라 111만원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111만원보다 더 큽니다. 청산가치 4천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가치 할인이랑 고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111만원보다 약간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 됩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크면 방금 저 생계비를 다 뺄 수가 없이 생계비를 줄여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